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패러데이 법칙을 공부하시기 전에 우리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소자를 실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에 대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보고요. 렌츠의 법칙을 잠시 소개를 드려야 패러데이 법칙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렌츠의 법칙을 살짝 짚고 넘어가고요. 오늘 본론인 패러데이 법칙을 단순한 이론 또는 공식이 아닌 그 패러데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전기에 있어서 3대 소자는요. 먼저 저항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저항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이 저항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다루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도 다루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이해를 하기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양단에 전압원을 걸어서 전류를 흐르게 되면 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그죠? I는 R분의 V죠. 그래서 이 회로에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저항에 가해진 전압에 비례하더라. 네, ohm의 법칙이죠. 이렇게 직관적이고 상당히 해석이 쉬운 이 저항에 비해서 지금 여기에 뭐 여러 형태의 코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코일은 해석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직관적인 해석이 안 돼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코일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전기의 역할 중에 기계적인 요소가 많지요. 예를 든다면 지금 전기 자동차가 그렇죠. 전기 자동차는 전기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바꾸어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목적지로 편안하게 또는 안전하게 그렇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일입니다. 그래서 코일은 인덕턴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리액턴스, 그 다음에 전자유도 뭐 여러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지금 강좌 시간에 그런 딱딱한 이론적인 것보다는 우리 실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살짝 여러분들이 이 코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전기 자격증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이것이 바로 코일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타자가 콘덴서죠. 이 콘덴서는 전하를 축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콘덴서와 사실은 이 코일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죠. 어떤 세트입니까? 무효 전력에서 서로 다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코일과 콘덴서를 묶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RLC 직렬 회로에 가면 실제로 이 코일과 콘덴서가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의 역률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렇게 현장 실무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 3대 소자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기호에서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 저항은 나무를 자르는 톱날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생긴 것을 우리 회로에서 그죠? 도면에서 저항이라고 그러고요. 저항은 R을 씁니다. 이 R은 레지스탄스의 R을 표현한 거예요. 첫 글자. 그러면 기호가 있으면 우리가 단위가 있겠죠. 단위는 저항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단위 개수죠. 저항이 예를 들어서 10ohm이냐 아니면 20ohm이냐 이렇게 수치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이름을 따서 ohm이라고 그래요. ohm은 OHM이라고 적으면 되죠.
이것을 소문자로 봐주세요. OHM 대문자에 OHM.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옴이라고 읽어요. 옴. 자, 두 번째 코일을 볼까요? 중요한 코일이죠. 이 코일은 마치 스프링을 감는 것처럼 이렇게 감아줘요. 균일하게 하셔야 돼요. 균일하게. 저는 좀 이렇게 모양새가 안 예쁜데요. 균일하게 쫙 나가는 것을 코일의 기호입니다. 다음에 콘덴서의 기호는요. 두 개의 길이가 같은 이렇게 직선을 두 개를 이렇게 끄었을 때 이것을 콘덴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콘덴서를 먼저 보면요. 콘덴서는 우리가 콘덴서의 기호는 C예요. C라는 것은 캐피시터의 첫 글자 C를 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콘덴서의 용량은 페럿이다. 특히나 마이크로 페럿을 많이 쓰죠. 그래서 단위는 페럿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제가 제일 뒤에 코일을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저항은 레지스탄스의 R을 땄고요. 다음에 이 콘덴서의 C는 캐피시터의 C를 땄는데 이 코일은요. 기호가 L입니다. L이고 단위는 헨리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과 콘덴서와는 좀 많이 다른 그런 기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L은 무엇일까요? 저항은 레지스턴스의 R, 그 다음에 이 콘덴서는 캐피시터의 C지만 코일은 기호를 L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 L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렌츠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공식 중에 방해하는 이란 말이 붙으면 렌츠의 법칙이죠. 이 렌츠의 법칙의 이 L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헨리고요. 그래서 이 저항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에 코일과 그 다음에 콘덴서와 이렇게 조합을 이루는 리액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번 편에는 여러분들에게 페러데이 법칙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러데이 법칙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있죠. 네, 인덕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페러데이 법칙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렌츠의 법칙도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도 약간씩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기도 에디슨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을 겪어왔듯이 우리 공식이라는 것도 1831년에 페러데이가 이 법칙을 발견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벌써 이 전자유도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공식들이 존재를 해왔어요. 존재를 해오다가 1831년도에 사실 렌츠라는 사람과 페러데이라는 사람이 같은 학회에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목을 꼭 붙잡고 페러데이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그 사람이 공식을 만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발견한 사람은 렌츠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한 40살 차이가 납니다. 40살 정도 렌츠가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심해서 만든 공식이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n에 그 다음에 dt분의 d파이다. 당연히 볼트겠죠. 이 공식을 만들어냈죠. 이 공식을 만들어낼 때 이 마이너스 붙은 것이 바로 이 렌츠의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페러데이의 법칙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인덕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 다음에 페러데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덕턴스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오른손의 법칙이죠.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이 있어야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으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도체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도체 안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이 도체 안에는 수많은 전자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수많은 전자들이 이 외부에 어떤 영향을 안 주게 되면 이 전자들은 잠자고 있어요. 조용히 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여기다가 전압원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기전력이죠. 바로 이것이죠. 이 전압원을 연결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전류가 흘러가게 되죠. 이 전류가 흘러갈 때 자장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 자장을 앙페르라는 사람이 이 전선에 전류를 통해 놓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나침판을 갖다 대본 거예요. 나침판을 대보니까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 나침판이 어떻게 해서 움직일까 하고 밤잠을 안 자고 고민을 했대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가 있더라. 그래서 뭔가가 있는데 전류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알아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자기장이라는 겁니다. 이 자기장이라는 것 때문에 전동기가 회전을 하고 변압기가 변압을 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이 많이 발생이 되죠. 사실 MOF도 우리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도 사실은 이런 원리죠.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체에다가 외부적인 요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전자는 어떻게 있다? 잠자고 있다. 여기에다가 기전력, 즉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을 한 거예요. 건전지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납작한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오른쪽에 제가 위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하고요. 마이너스를 왼쪽에 위치한 다음에 이 집게로 이제 전압원을 연결을 합니다. 뭐 때문에 하죠? 전류를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도체에다가 물리고, 그죠? 물리고, 그 다음에 반대편 마이너스 쪽에다가 또 집게를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쪽에 전압원이라는 것은 기전력을 말하고요. 기전력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동력이다. 계속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플러스,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죠. 왜냐면 이 부분이 플러스,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가 흘러갑니까? 전류가 흘러가죠. 이렇게 전류가 흘러갑니다. 전류는 우리가 I라고 표시하고요. 단위로는 암페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전류원을 흐르게 되니까 자장이 발생이 돼요. 지금 움직이지 않죠?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나침판을 쓰게 되면, 강력한 전류를 흐르게 되면 여기 자장이 생겨서 이것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기장의 영향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앙페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발생이 되는데, 자기장의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를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전류의 흐르는 방향과 굉장히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흐르는 방향을 연구를 해보니까, 자 보세요.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입니다. 오른손을 딱 이렇게 펼친 다음에요. 전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죠.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엄지를 향한 거예요. 엄지를 향하게 되면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느냐. 자, 손바닥에 휘어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니까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렀죠. 그러면 손바닥이 휘어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기더라. 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 자기장이 새기는 이 전류의 크기를 키우면 이 자기장이 세지겠죠. 자, 이렇게, 자, 인덕턴스 설명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덕턴스라는 개념은 이런 도체에
도체에 전압원을 연결해서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여기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 이 자기장이 생기는 그 크기, 그것을 인덕턴스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도체에 의한 인덕턴스, 자기장이 세 개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한 가닥으로 해놓으니까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안 생기죠. 자, 여기를 잘라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짧은 공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기장을 발생하게 할까? 자, 자기장을 키우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강한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강한 자석이 N극과 S극이 밀어내고요. 그 다음에 N극과 N극이 같은 극끼리 밀어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극끼리 잡아 당기는 흡입력을 이용을 해서 모두를 회전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석의 힘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전하는 것이 교번 작용이든, 그 다음에 회전자 작용이든, 이 자기장이 많이 생길수록 아주 강한 전동기 또는 전압이 많이 발생되는 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자기장을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한 것이 바로 코일의 자기장입니다. 자, 코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코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의 도체에다가 하나 양쪽에 전압원을 연결을 했어, 그죠? 전압원을 연결한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니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르죠. 지금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 방향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손바닥으로 감아준 것이 이렇게 그죠? 자기력선 수, 자속이 너무 작더라. 그래서 이번에 머리를 쓴 게 뭡니까? 그러면 이것을 여러 개로 겹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코일을 감아봤어요. 코일을 감아보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이 공간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자기력선이 생긴다라면 이 각 코일마다의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면 두 개면 두 배, 세 번 감으면 세 배, 이거예요, 그죠? 이 직선에 한 번 감으면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그 다음 계속 감으면 감은 만큼 자기장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자기장이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한쪽으로, 그죠? 힘이 뭉쳐지더라. 어떻게 뭉쳐지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역시 이 코일에 감겨진 코일에 지금 이 오른편에 플러스를 연결하고요. 다음에 왼편에 전압원인 이 건전지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요.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되니까요. 여기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또 돌아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손바닥으로 보면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게 되죠.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니까 이것을, 이 코일을 이 전류가 회전하는 방향을 감아 쥐었더니 이번에는 이 엄지손가락이 이런 자기장들이 모여서 한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는데요.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감아 쥐면 이 부분 있죠? 엄지가 가리키는 부분이 자석이 되면서 뭐가 된다? N극이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N극이 돼요. N극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N극을 빨간색, 그 다음에 S극을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N극과 S극이 생기더라.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감아 쥐으니까 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더라.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류를 흘리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자기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되면 전류를 흘려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뭡니까? 나침판을 놓게 되면 이 나침판이 이게 자석이 됨으로써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은 움직이냐고요? 사실은 이 자기장이 약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자석을 가지고 연출을 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코일을 많이 감고요. 그 다음에 이 센 전압원을 연결하게 되면 강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면서 여기에 이 자장으로 인해서 자석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석 중에서도 전기를 이용한 전자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접점을 떨어졌다 붙였다 하는 게 뭡니까? 릴레이죠. 지금 이 코일과 이 코일은 같아요. 그래서 이 코일을 이렇게 감은 코일을 이 안에 내부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양 단자에 220을 연결을 하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접점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이 뭡니까? 릴레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기본적인 요소에 이 코일이 있습니다. 자, 이 코일이 또 어떤 또 마술을 일으키느냐면요. 이렇게 전압원을 연결을 해서 전류를 흘렸을 때도 자기장이 생기지만, 자, 반대로 이번에 이 코일에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 유도 기전력, 전기가 발생이 돼요. 이게 발전기의 원리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압원을 연결을 해서 코일을 감아서 손을 감아지는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부분이 N극이 되더라. 자, 이번엔 반대 현상으로 이 코일에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이 되더라. 자, 거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일과 영구 자석을 가지고 인덕턴스 설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침판과 그 다음에 코일과 이것을 여러분 전류계라고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V라는 전압계를 이 코일에 달았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아무 외부적인 요인이 없을 때는 이 코일에는 뭐가 잠자고 있습니까? 전자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중립을 지키고 있죠. 그러다가 이곳에 아까는 우리가 전압원을 연결해서 전류를 흘리게 됐을 때 자속이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그 자속이 1A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석이 생기느냐, 이것이 바로 인덕턴스의 크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압원을 연결을 해서 그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그 주체, 지금 이 주체는 코일이죠. 이 코일을 인덕터라고 그래요. 또는 리액터라고 해도 됩니다. 인덕터든 리액터든 여기에는 기본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리액턴스는 뭔가 변화를 저항하는 방향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성의 성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리액턴스를 관성의 성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인덕턴스가 전압원을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서 자기장이 생기는 크기를 인덕턴스, 그 자기장이 생기는 정도를 인덕턴스라고 한다면, 이번엔 반대로 이제 오리지널 인덕턴스는 뭐냐면요, 이렇게 잠자고 있는 많은 전자들이 있는 이 코일에, 이 금속체, 이 구리의 코일에 영구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 이 영구 자석에는 지금 N극에서 출발을 하는 많은 자기장들이 있죠. 사실은 그 자기장 때문에 이렇게 뭐가 움직입니까? 나침판이 움직이죠. N극과 N극은 밀어내고 이 적색이 N극이죠. 반대편이 S극이니까 이걸 돌리게 되면 또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자기장 때문에 그렇죠. 자기장은 N극에서 출발해서 마치 수박줄처럼 이렇게 많은 자기력선이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하죠. 자, 이런 자기력선을 이 코일에 넣었다 뺐다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넣었다가 또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면 여기서 이 코일에 잠자고 있던 전자들이 움직이는데요. 왜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잘 보십시오. 이 코일의 자기력선이
이 코일로 들어오면서, 그죠? 이 코일로 들어오면서 이 자기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기력 선들이 이 코일과 쇄교합니다. 쇄교라는 것은 이 자기력 선과 얘들이 직각으로 만나는 것이죠. 이 쇄교를 하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죠. 계속 넣었다 뺐다를 하게 되면, 이 코일 안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기서 힘이 발생이 돼요. 어떤 힘이 발생이 되냐면, 이 코일 나는 가만히 있고 싶다. 그게 관성이죠. 이 전자들은 나는 움직이고 싶지 않아. 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연구자석 네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거야.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쪽으로 힘이 발생이 돼요. 언제? 들어올 때. 자, 보세요. 이것이 왼쪽 이 손가락이, 왼쪽 손바닥이 이 코일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요. 다음에 이것이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연구자석의 자기력 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면서 전자가 움직이니까요. 밀어내면서 전자가 움직이니까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요. 어떤 전류요? 유도 기전력이 흐른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야를 빼낼 때는요. 또 가지마. 왜? 가는 그 자체가 또 변하기 때문에 가지 마라는 힘으로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밀고 나가려 할 때는 잡아 당기고 들어오려고 할 때는 밀고 나가려고 할 때는 잡아 당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들어오려고 할 때를 밀어내려면 여기가 무슨 방향이 돼야 돼요? N극이 돼야 되죠. 그래야 들어오는 것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아까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올 때는 이쪽이 N극이 돼야 밀어내죠. 다음에 나가려고 할 때는 S극이 돼야 못 나가게 잡아 당기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밀어 넣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N극이 돼야, 이쪽이 N극이 돼야 서로 밀어내죠. 밀어내는 힘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 N극이 발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류가 흘러요? 이것을 감아지면 되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뭡니까?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이쪽이 아까 N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코일을 감아줬을 때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그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뭐가? I가.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면서 여기에 유도 기전력 E가 발생이 돼요. 이렇게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이 바로 크기가, 그 능력이 바로 뭡니까? 인덕턴스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런 코일에 연구자석을 밀어 넣었을 때 이 부분이 들어올 때는 이쪽 부분이 N극이 돼야 되죠. N극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아줘야 돼요. 감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코일이 이렇게 흐르고요. 코일 쪽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것이죠. 자, 이번엔 반대로 이 N극이 도망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N극이 바이바이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자, 이 순간, 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부분이 예스극이 돼야, 그죠? 이 부분이 예스극이 돼야 못 가게 잡게, 반대편이 N극이 돼야 되니까 손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이번엔 전류가 손바닥을 이렇게 감아치죠? 감아치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뱅뱅뱅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이렇게 도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엔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래서 전류가 이번에는 어떻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더라. I가. 자, 그러면 아까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유도 기전력이 생기겠죠. 이렇게 넣었다 뺐다를 하면 N극과 S극이 바뀌면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결정이 나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서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 그래서 이제 정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N회 감겨진 코일에 연구자석이 들어오게 되면 이 연구자석의 자력선, 그러니까 자속이 들어오면서 이 코일을 끊겠죠. 이 코일에 교체하는 것을 쇄교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 마 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요. 이 힘에 의해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서 이 전압계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이 자석이 이 코일에서 멀어질 때는 코일이 멀어지지 마, 나가지 말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힘에 의해서 이 전압계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이 됩니다. 들어올 때하고는 정반대의 방향이 되겠죠. 페러데이 법칙의 유도 기전력을 스몰 e라고 그래요. 이 스몰 e는 그죠? 이 스몰 e는 마이너스 n에, 자, 요 마이너스는 방해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들어올 때 들어오지 마, 빠져나갈 때 빠져나가지 마.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마이너스 n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코일의 권수를 말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n에 dt분의 그 다음에 d 파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dt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dt가 뭔지. 자, 먼저 권수는 설명드렸어요. 이 권수는 이 코일의 감은 횟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dt는요, 시간의 변화율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것을 1초에 10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1초에 3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다음은 뭐 1분에 5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이 영구 자석을 코일에 넣었다 뺐다 하는 시간의 변화율입니다. 요 D라는 것은 미분이란 뜻이에요. 미분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있다라면 이 시간을 잘 드는 면도칼로 슬라이스를 친 거죠. 그러니까 미소, 아주 작은 작은 순간, 아주 미소 부분을 dt라고 그래요. 시간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의 변화율이란 결론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죠. 자, 그 다음에 이 d파이죠. 이 안에 뭐가 발생이 됩니까? 자속이 발생이 되잖아요. 왜? 이 영구자석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이 영구자석 때문에 이 영구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력선이 이 코일과 쇠교하면서 뭐가 발생이 돼요? 자속이 발생이 돼요. 그 자속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자속을 뭐라 한다? 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D를 붙였어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의 변화율이죠. dt죠. 그죠? 네. 그러면 이 파이도 마찬가지죠. 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의 변화율이 생길 때 이 안에 있는 자속이 이거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율에 대한 자속의 변화율이다. 자, 그래서 이 공식, 페르데이 공식에 마이너스 붙은 것은 자석이 들어갈 때 반대하는 힘, 그것을 렌츠의 법칙이다. 그 다음에 이 n은 코일의 권수다. 그 다음에 dt는 이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의 변화율. 그 다음에 phi는 야가 왔다 갔다 할 때, 이 자석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코일에 쇄교하는 자속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잘 보세요. 기전력 E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일 때요. 요 n은 라지 n이 요리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유도 기전력 E는 dt, 여기에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 n과 d파이에는 어떻게 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리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기에 발생되는 전압은 도체 하나 있을 때보다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코일의 권수가 많게 한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속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발생되는 전압은 이 코일의 권수에 비례하고, 이제 페르데이 법칙의 지금 마무리입니다. 여기에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은 이 코일의 권수에 비례하고, dt, 빨리 움직이게 되면, 그죠? 빨리 움직이면 많이 발생되고, 왜? 작아지니까. 그 다음에 천천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 값이 이 dt가 커지니까 이것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빨리 움직이면 많이 발생이 되더라. 반비례 관계더라. 그 다음에 d파이는 뭡니까? 이 안에 생기는 자속이 많을수록 유도 기전력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르데이 법칙과 그 다음에 렌츠의 법칙과 앙페르의 오른선의 법칙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덕턴스의 크기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덕턴스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턴스란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3개의 코일을 준비했습니다. 1번, 2번, 3번 코일을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 영구자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구자석을 이 코일에 접근을 했다 멀어지게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코일에 영구자석을 넣었다 뺐다를 하니까 여기 1번 코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V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이 됐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코일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 코일에도 역시 영구자석을 넣었다 뺐다를 하니까 20V가 나왔다고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코일에 역시 똑같이 1번과 2번과 3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구자석을 코일에 접근시키고 멀어지게 만들었을 때 30V의 유도 기전력이 나왔다라면 지금 이렇게 각자의 코일에 10V, 20V, 30V가 나왔을 때 이렇게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유기되는 정도, 이것이 바로 인덕턴스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 3개의 코일 중에 이 3번째의 코일이 인덕턴스가 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